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옛날 조선시대에 통용되던 부부 사이의 정조 혹은 절개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한번 옆눈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난하지만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무척 곱고 예뻤다. 먹고 살 길을 찾던 부부는 함께 산속의 은광에까지 흘러들어갔고 그곳에서 남편은 굴 속에 들어가 은을 캤고 아내는 캐온 은을 재련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돈 많은 은광 주인이 젊은 부인의 미모에 끌려 부인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인은 부인의 손을 잡고는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자기와 같이 살자고 유혹했지만 부인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광의 굴이 무너져서 굴 속에 들어가 일하던 광부들이 모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물론 부인의 남편도 그 속에 함께 매몰된 상태였고 살아날 가능성은 아무래도 없어 보였다. 부인이 울면서 슬퍼하다가 주인에게 가서 말했다. 내 몸을 살 사람이 있으면 이 몸을 팔아서 그 돈으로 남편의 시신을 발굴해 장례를 치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장례식을 끝낸 다음에 그 사람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주선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뻤지만 시치미를 떼고 부인을 진실로 위로하는 채 했다. 시체를 거두는 일은 내 책임이요. 내가 당연히 발굴해 잘 안장하도록 하겠소. 그러니 부인은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주인은 곧 많은 인부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무너진 굴을 파고 들어갔다. 드디어 여러 사람의 시신이 발굴되고 거의 막다른 곳까지 다 파고 들어갔지만 부인의 남편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초조하게 여기저기를 파헤치고 있는데 마지막 갈라진 구레바위 얼음에 끼어 부인 남편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부인은 남편을 얼싸안고 위로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지성스럽게 간호하고 보살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주인에게 내 몸을 팔기로 약속하고 그 돈으로 굴을 파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 덕분에 당신이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팔린 몸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주인에게로 가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서 부인은 주인에게로 가서 받들면서 잘 살았다. 여러 해 사는 동안 부인은 주인의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 아이들이 자라서 젖을 떼고 제법 장성하니 부인은 주인에게 말했다. 옛날 글에 이르기를 울고 웃는 일을 함께 누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낳아서 제법 키웠으니 이제 빚진 것은 거의 다 갚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그리운 나의 본래 남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주인과 작별했다. 그리고 예전 남편이 살고 있는 옛 고향으로 내려가니 남편은 그때까지 호라비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당연히 남편이 그럴 줄 알고 있었고 남편과 만나 오래 해로하다가 같은 날 세상을 버렸다. 옛날 병자호란 때 개성에 사는 어떤 선비의 아내가 청나라 군인들에 의해 중국 땅 심양으로 잡혀갔다. 선비는 논밭을 팔아 몸값을 마련한 다음 아내를 찾으려고 심양으로 건너갔다. 심양에 가니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는 여러 가지 노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수소문하여 아내를 찾으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다. 선비의 아내가 예쁘고 현숙함으로 많은 청나라 사람이 탐을 내었고 마침내 큰 세력을 가진 마장군이 그녀를 채워가서는 자기의 첩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성 선비는 마장군 집 주위에서 생활하면서 잡혀와 일하고 있는 인근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아내를 꼭 만나야 한다면서 그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내저었다. 당신 부인을 마장군이 너무 사랑해 집안에 단단히 숨기고는 밖에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향으로 아내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단념하고 빨리 혼자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장군은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아차하면 당신뿐 아니라 당신 아내의 생명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러면 아내의 얼굴이라도 한번 볼 방도가 없겠느냐고 선비가 다시 애원하자 어떤 사람이 살짝 귀띔했다. 마장군은 매일 밤 자야수라는 샘물을 마시는데 언제나 당신의 아내를 시켜서 샘에 나가 그 물을 길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 그 집 후원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혹시 밤중에 멀리에서라도 얼굴은 볼 수 있을 터이지만 이것은 생명과 바꾸는 어려운 일이니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그날 밤 마장군 집의 높은 담을 넘어들어가 후원에 숨어 있었다. 밤중이 되니 과연 자기 아내가 물을 기르려고 그릇을 가지고 우물가로 나왔다. 곧 선비가 달려나가 아내의 손을 잡으니 아내가 힐끗 한번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뿌리치고는 급히 물을 길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선비가 한참 숨어 있으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아내가 다시 나와서 큰 보찜 하나를 건네주고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미 절개를 잃어 이렇게 오랑캐와 살고 있지만 어찌 당신을 그리워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당신만 생각하면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여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 당신과 함께 도망가면 나뿐 아니라 당신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당신을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나보다 더 이쁘고 고운 여자 3명은 살 수 있을 테니 나를 잊으시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다만 지금 나가서 3일 분의 음식을 마련해서 저 건너 산꼭대기의 석굴 속에 3일 동안 꼼짝 말고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돌아가야만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내는 냉정히 들어가 버렸다. 선비는 할 수 없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아내가 지시해 주었던 건너편 산의 석실에 가서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선비의 아내는 남편을 만났던 장소 근처에서 목매어 자결했다. 마장군은 여인의 죽음을 조선에서 사람이 나온 까닭 때문으로 짐작하고 부하를 시켜 사방으로 사람을 찾았다. 3일이 지나자 도망갔다고 생각하여 찾는 일을 포기했고 아내가 시킨 대로 선비는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왔다. 선비는 아내가 준 돈으로 여자를 사지 않았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 물론 아내가 남편의 목숨을 구하려고 자결했다는 사실은 몰랐다.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조정에서 종업품 도사직책을 맡고 있던 관리가 아내와 함께 심양으로 잡혀갔다. 심양에서 남편인 도사는 어느 오랑캐의 몸종이 되었지만 아내는 그 오랑캐의 아내가 되어 한 집에서 거처하게 됐다. 밤이 되면 도사는 자기 아내가 오랑캐 남자의 잠자리를 받들이를 생각하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아내는 매우 영특해 오랑캐의 비위를 잘 맞추어 주니 그 오랑캐가 너무 좋아하면서 집안의 모든 일을 그 여인에게 맡겼다. 오랑캐의 신임을 얻은 아내는 종로를 타는 남편에게 매일 은전 한 입씩을 주면서 말했다. 이 돈을 모아 당신의 몸값이 될 만큼 많아지면 몸값을 지불하고 조선으로 돌아가십시오. 친정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 친정 살림이 넉넉하니까 형제들이 나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다시 여기로 와서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속한에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이미 절개를 잃었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면 가문에 욕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향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는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히기 싫습니다. 가다가 압록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테니 그때 내 시신을 거두어 고향에 묻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절개를 지키지 못하여 당신과는 이미 부부의 의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차마 부탁할 체면이 없습니다만 다만 내 몸이 오랑캐의 여자라는 누명만은 벗고 싶습니다. 이후 도사는 많은 은이 모이자 이웃에 사는 노파에게 부탁해 자기 몸값을 치르도록 했다. 그래서 풀려나 조선으로 돌아왔다. 곧 처가에 가서 아내가 말하던 이야기를 전하니 처가에서는 정말로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중국으로 가던 중 도사는 생각이 달라졌다. 심양까지 가서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는 대신에 아내가 사는 곳 근처에 가서 숨어 살았다. 그리고 오랑캐의 아내가 되어 살고 있는 본처는 속환하지 않고 그대로 심양에서 살게 두었다. 사람들 중에는 이 도사를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아내를 속환해 오다가 압록강에서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사는 그 치욕을 참았다. 도사는 기회가 되고 아내가 허락한다면 아내가 그 치욕을 감내해야 할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아내가 자기의 생각을 좋아할지 몰랐으므로 조금 기다리기로 하였다.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출가 전에는 육아의 선비였었다. 속가에 있을 때 아내가 죽어 다시 재취 장가를 들었는데 후처가 너무 곱고 아름다웠다. 병자호란이 벌어졌을 때 아내를 떼어두고 혼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항상 아내를 데리고 피난 다니다가 그만 불행히도 청나라 군사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적병은 아내의 미모에 혹해서 남편인 자기를 밖에 묶어놓고 아내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사랑을 나누는데 얇은 문을 사이에 두고 몸을 합쳐 비비면서 즐기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행위가 끝나고 둘이 나란히 누워있을 때 아내가 적병에게 말했다. 남편이 밖에 묶여 있으니까 어쩐지 불안하고 부담스러워 기분이 고조되지 않으니 죽여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병이 이 말을 듣더니 매우 옳은 말이라고 찬성하고 일어나서 속옷바람으로 나오려고 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청나라 군사 뒤를 따라오더니 지니고 다니는 은장도로 그놈의 목을 찔러서 숨통을 끊어버렸다. 그런 다음 나와서 칼로 신랑을 묶은 끈을 풀었다. 선비는 몸이 자유로워지자 거칠게 아내의 어깨를 잡았다. 정조를 지키지 못한 아내를 꼬중하려는 것이었다. 돌아선 아내는 화가 잔뜩 나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런 다음 되돌아서서는 은장도로 자기의 목을 찔렀다. 선비는 순간 알았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는지를. 아내를 안고 나와 묻어준 다음 선비는 그 길로 머리를 깎고 불승이 되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